네. 자, 와십니다. 무엇일까요? 지난 4월에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방화 살인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당시에 증인들은 안인득이 심신미약의 상태일 리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4월에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 이웃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 당일날 아침에 이제 미리 석유를 사와가지고는 휘발유를 뿌립니다. 새벽에.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불을 질러요. 그런 다음에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하고 평소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 또는 뭐 힘이 있는 남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제쳐놓고 비교적 자기가 제압하기 쉬운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소가 돼서 공판 기일이 열리고 있는데 배심 참여 재판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첫 기일이 있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이 재판의 쟁점은 과연 이 사람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인정할 것인가가 형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예. 자, 그럼 허 변호사님,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는 접해본 재판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안인득이 직접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상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상 범죄는 법원 조직법에 정해져 있는 제로론 흔히 말하는 합의부 사건인데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관련된 죄들은 이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이거는 국민재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크게 4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공판 절차, 그리고 평의 평결 절차, 그리고 판결 선고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심원의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죠.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쯤이긴 하지만 법에는 거기는 20세로 되어 있고요. 만 20세 이상의 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배심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판에 참여를 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이라는 절차를 하는데 평이라는 절차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양형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당일날 선고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죽은 사람도 많고 사건이 많아서 원래는 당일날 선고할 수 해야 되지만 14일 이내에 선고기를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요. 안인득은 그러면 전 변호사님 왜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다고 신청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인데 근데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잘 안 해요. 하지만 이게 연쇄살인이 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게 명확한 상태에서 검찰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도 뭐 최고형을 선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현석은 이렇게 사실관계는 뻔한데 이 사람이 2010년에 정신분열증 판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는데 이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거를 법리적으로 볼 때는 재판부에서 볼 때는 비록 이런 진단을 받은 거는 맞다고 하지만은 범행 당시에 계획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배심원들은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뭐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걸 어떤 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배심원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는 좀 더 구형이라든지 선고해서 유리한 선고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게 범죄는 확실히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양형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덜 선고를 받기 위해서요.
그럼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요. 국민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일 텐데 창원시에 있는 그 배심원 1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의사를 개진하면 그게 재판부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재판부를 기속을 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재판부는 그 의견들을 참작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예. 그 배심원들이 했던 그 판결이나 이런 내용과 다르게 하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판결 이유서에다가 예. 다 첨부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심신미약 상태, 쟁점을 양측에서는 어떻게 그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계획범죄였다.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이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계획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사건 당일날 석유를 사와가지고는 계획적으로 밖에다가 방화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밖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흉기로 살해를 할 때도 목이라든지 뭐 어떤 머리라든지 급소 부위를 딱 알아서 쳤고 예. 그다음에 나하고 평소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중에서도 제압하기 쉬운 그런 상대를 골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계획범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여러 개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옷을 여러 개를 입고 있었다는 거는 내가 불을 냈을 때 뭔가 잔여물이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왜 뭐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씨에 옷을 이렇게 겹쳐 입고 그렇게 범행에 나섰냐 이런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계획 범행이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변호인은 예전에 2010년에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변호인의 이런 주장이 어떤 범행 당시에 전후 사정으로 볼 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지현 변호사님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상황 정황상 보면요. 알겠습니다. 그 아닌득은 근데 그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검거됐을 당시에도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자기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판장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국선 변호인이 본인을 변호할 때도 굉장히 소리를 많이 들려서 조용하라 아니면 퇴정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뭐 평상시에 어떤 본인의 어떤 섭성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형량 등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분노도 조절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흔히 말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의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고 예. 그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할 정도면 나는 문제가 있다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더 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를 하는 거죠. 쇼. 그 쇼가 그러니까 재판부에 어느 정도 뭐 먹힙니까? 아 이런 거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범행이 너무나 명백하고 예. 이 사람이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어떤 사건 당시의 정황 그다음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을 통해서 다 들어왔는데 예. 이제 와서 재판부에서 이런 식의 난동을 부리는 거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일 뿐이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번에 10명의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배심원들은 어떤 그 배심원들의 생각은 뭐 평결이라고 말합니까? 표현을 판결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평결 평이라고 뭐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나올까요? 유무죄에 관해서 판단을 하고 양형에 관한 판단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당연히 무죄는 거의 뭐 끝난 아니겠죠.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양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어떤 이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배심원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번에 뭐 어금니 아빠라든지 장대호 사건 네. 그런데 왜 법정 최고형이 있는데 사형 선고를 안 하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배심원들이 내심적으로는 오히려 그 어이없이 꽃다운 생명을 지인 그런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배심원들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뭐 비슷하겠지만 허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배심원들 어떻게 평결을 내릴지 예측 좀 해주시죠. 예, 뭐 평이라는 것은 아까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데 네. 피고인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무조건 유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평결 결과는 유죄일 것이고 나머지 예. 양형과 관련된 의견 부분인데 많은 생명들이 정말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그 새벽에 그죠? 이렇게 죽어갔고 또 대부분의 경우가 노약자, 여성분,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형을
양형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경 큐브는 3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금탁, 전지현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